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명 내 손으로 직접 찍은 도장이 맞는데 30년을 살아온 내 집이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노후의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고작 8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박상철, 올해 나이 68입니다. 젊은 시절 시중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내며 꽤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자식 둘은 모두 번듯하게 키워 서울로 시집장가를 보냈고 경기도 수원에 대출 없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나오는 넉넉한 연금까지 있으니 겉보기엔 그야말로 성공적인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상철 씨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넓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한 듯 들려오던 토마 소리, 보글보글 끓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째깍거리는 거실 벽시계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자 먹자고 쌀을 씻어 밥을 안 치는 일은 생각보다 처량하고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전기밥솥에 1인분 밥을 할 때면 밥이 끓으며 내는 소리마저 유난히 외롭게 들렸습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가끔 택배로 보내주는 반찬통이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혼자 식탁에 앉아 뚜껑을 열어볼 의욕조차 생기지 않아 결국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아비는 잘 지내니 걱정 마라, 동네 친구들이랑 밥 잘 챙겨 먹고 있다 라며 호기롭게 거짓말을 했지만 뚜루루 끊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찾아오는 적막감은 뼈가 시릴 정도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잠시 들러 왁자지껄 떠들달라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을 때면 그 빈자리는 평소보다 2배, 3배로 컸습니다. 늙어서 자식짐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로 버텼지만 밤이 되면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 상철 씨는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결제 서류를 들고 줄을 서던 직원들, 대출을 부탁하며 고개를 숙이던 고객들. 그때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명함과 직함이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은퇴를 하고 아내마저 떠나고 나니 자신은 그저 늙고 쓸모없는 노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비둘기를 보며 시간을 때우거나 목적지 없이 무료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 돌아오는 일상. 젊은 사람들의 활기찬 걸음걸이를 보며 상철 씨는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난 잉여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혼자 늙어가는 게 내 남은 삶의 전부일까? 그런 지독한 우울감과 상실감이 상철 씨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늙어감에 따르는 외로움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외로움이 뼛속 깊이 사무치면 판단력은 흐려지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쉽게 무장해제되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평소처럼 뒷산으로 등산을 다녀오다 동네 산악회 사람들과 어울려 오리 백숙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53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화사하고 고운 얼굴을 한 여자, 최윤희였습니다. 상철 씨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린 그녀는 식당에서 산악회 총무를 도와 반찬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꼿꼿하세요.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멋쟁이시네.
윤희 씨가 상철 씨의 밥그릇 옆에 조용히 따뜻한 물수건을 놓아주며 건넨 그 한마디. 그저 장사하는 식당에서 흔히 건네는 인사치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상철 씨의 메마른 가슴에는 그 말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 자신을 남성으로서 혹은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서 다정하게 대우해 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참으로 오랜만에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파멸의 시작인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 씨의 발걸음은 묘하게 그 오리 백숙집이 있는 산자락으로 향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산악회 사람들과 무리지어 가던 것을 어느새 혼자 슬그머니 들러 늦은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 일이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윤희 씨는 상철 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면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반기듯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지점장님 오셨어요? 오늘은 날이 제법 쌀쌀한데 옷은 따뜻하게 입으셨고요. 산악회 회원이 무심코 부른 지점장이라는 호칭을 그녀는 잊지 않고 꼬박꼬박 불러주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상철 씨의 굽은 어깨를 얼마나 펴게 만드는지 그녀는 아주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식당 한 구석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윤희 씨는 상철 씨의 넋두리 같은 옛날 이야기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호령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서울의 번듯한 대학에 보냈는지. 자식들조차 아유 아버지 그 레파토리 또 시작이네 라며 손사래를 치는 지루한 무용담을 그녀는 턱을 괴고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다. 어쩐지 처음 뵀을 때부터 품위가 남다르시다 했어요. 저같이 못 배운 사람은 지점장님 같은 분 보면 그저 우러러보게 만드네요. 나이든 남자의 깊은 외로움,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자신의 잃어버린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노인의 얄팍한 허영심. 윤희 씨는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상철 씨는 마치 자신이 이가 빠진 늙은 종이 호랑이에서 다시 무리를 호령하는 밀림의 왕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존경받는 어른, 능력 있는 남자로 비친다는 사실은 칠흑 같은 노년의 우울증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상철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새치 염색을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챙겨 하기 시작했고, 칙칙한 등산복 대신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 들러 젊은 사람들이 입는 화사한 니트와 면바지를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제법 중후하고 매력적인 노신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오는 딸이 아빠, 요새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을 때면 상철 씨는 헛기침을 하며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라며 얼버무렸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를 향한 미안함은 나도 이제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자기 합리화 속으로 빠르게 묻혀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식당을 넘어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휴일 오후 근처 호수공원에서 만난 윤희 씨는 식당 앞치마를 벗고 고운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던 중 윤희 씨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참 박복한 년이에요.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식당 일부터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남은 건 여기저기 아픈 몸뚱이뿐이네요. 지점장님처럼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제 곁에 계셨다면
제 인생도 이렇게 춥고 서럽진 않았을 텐데.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는 순간 상철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보호 본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가장으로서의 자부심,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 옛날 지점장 시절의 가장 노릇이 다시 꿈틀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든든한 기둥으로 여겨주는 이 가엾고 고운 여자를 내 남은 재력과 능력으로 보듬어 준다면 텅 빈 내 집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희 씨, 너무 울지 마소. 이제부터는 내가 윤희 씨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테니.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불과 3개월, 상철 씨는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윤희 씨를 자신의 30평 아파트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자는 윤희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도 상철 씨는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넓고 적막했던 집에서 다시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저녁마다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남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새장 안으로 날아든 파랑새인 줄 알았던 그녀가 둥지 자체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밖에서 날아든 뻐꾸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치고 윤희 씨가 단출한 트렁크 하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온 첫 한 달은 상철 씨에게 그야말로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외출하고 돌아오면 현관문 앞까지 마중 나와 다녀오셨어요 하고 반겨주는 다정한 목소리. 저녁이면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상철 씨에게는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넓고 서늘했던 30평 아파트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았고 상철 씨는 이제야 자신의 남은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신혼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 지 2달째 접어들 무렵부터 윤희 씨의 입에서 잦은 한숨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어깨와 무릎을 주무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가 하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수심에 잠긴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걱정이 된 상철 씨가 이유를 묻자 윤희 씨는 머뭇거리다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식당이라면서 여기저기 무리하다 보니 관절이 다 망가졌는데 병원비도 밀려있고 그간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 진 빚이 조금 남아있어요. 당신한테는 짐이 되기 싫어서 꼬독 참았는데 자꾸 독촉 전화가 오니까 너무 무섭고 미안해서.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상철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가장으로서의 허세와 남자의 자존심이 또다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과거 지점장 시절 수천만 원의 대출을 호기롭게 결제해주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명색이 내가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내 여자의 빚 하나 못 갚아주고 벌벌 떤다서야 말이 되나. 그래, 이제 내 사람인데 이 정도는 내가 책임져야지. 상철 씨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달려가 정기 예금 하나를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윤희 씨의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제 빚 갚는다고 마음고생하지 말고 병원 치료도 잘 받으소. 그 말에 윤희 씨는 상철 씨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며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모시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녀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며 상철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윤희 씨는 집안의 경제권에 조금씩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밖에서 큰일 하시며 머리 썼는데 이제 이런 쪼잔한 집안 살림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매달 나오는 연금 통장이랑 카드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도 더 잘 챙겨드리고 알뜰살뜰 모아서 우리 노후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푹 쉬세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주방 살림에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양새가 빠진다고 생각했던 상철 씨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신용카드를 윤희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고 젊은 여자와 살림을 합쳤다는 소식이 자식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같이 화가 난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정신이세요? 돌아가신 엄마 미엘 풀도 안 말랐는데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혼인신고라뇨? 저 여자 아빠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딸의 날선 목소리에 윤희 씨는 방구석에 웅크이 앉아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철 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인연, 네가 감히 어비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외로움 달래려는데 니들이 보태준 거 있냐?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니들이 알기나 해?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자식들은 아버지가 단단히 홀렸다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날 이후 상철 씨와 자식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상철 씨의 세상에는 오직 윤희 씨 단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외부와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가족마저 등 돌린 텅 빈 섬. 상철 씨는 그 섬에서 윤희 씨라는 유일한 구명줄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명줄이 서서히 자신의 목을 옮아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마저 제 손으로 끊어낸 후 상철 씨의 일상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윤희 씨도 내가 자식들 목까지 2배로 더 잘 모시겠다며 눈물을 훔쳤지만 경제권이 온전히 그녀의 손으로 넘어간 지 3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식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내던 윤희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늦잠을 자는 일이 잦아졌고 식탁 위에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밑반찬 통과 어제 먹다 남은 식은 국이 덩그러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상철 씨가 한마디 하려 치면 윤희 씨의 미간에는 곧바로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여보, 나도 나이 먹어서 관절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매일 어떻게 진수성찬을 차려대령해요? 당신 아직도 지점장인 줄 아세요? 이제 대접받으려는 그 꼰대 같은 버릇 좀 고치세요. 꼰대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상철 씨는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참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상철 씨 명의로 나오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넉넉하게 들어있던 통장과 신용카드는 모두 윤희 씨의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등산을 가다 목을 축일 막걸리 한 잔값, 친구들과 만나 바둑을 두고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몇만 원의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상철 씨는 윤희 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미뭇거리며 5만 원만 달라고 손을 내밀 때면 윤희 씨는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쓸 데가 많아요? 노후 자금 불려보려고 제가 다 이율 높은 적금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돈줄 마르면 얼마나 추해지는지 아시잖아요. 아껴 쓰세요. 한때 수천만 원의 대출 서류에 거침없이 도장을 찍던 은행 지점장이 이제는 제 돈을 두고도 아내에게 푼돈을 탔으며 구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모멸감이 밀려왔지만 상철 씨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마저 내쫓고 평생 쌓아온 체면까지 다 버려가며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불평을 늘어놓거나 다투어 그녀가 떠나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다시 그 뼛속까지 시리던 텅 빈 거실로 돌아가 혼자 식은 밥을 씹어 삼켜야 한다면? 노인에게 있어 내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과 늙은이의 지독한 외로움이 상철 씨의 입과 귀를 굳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외출에서 돌아온 윤희 씨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툭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 집 명의 내 이름으로 반만 돌려줘요. 공동 명의로 합시다. 상철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상철 씨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집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명의는 왜?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의 머뭇거림에 윤희 씨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자식들 꼴 못 봤어요? 나중에 당신 덜컥 어떻게 되기라도 하면 그 자식들이 나한테 10원 한 장 떼어줄 것 같아요? 당장 이 집에서 저 내쫓고 길바닥에 나 앉게 할 거잖아요. 당신이 내 든든한 바람막이 되어준다면서요. 내 노후는 책임진다면서요. 나 못 믿어요? 그깟 공동명예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윤희 씨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트렁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철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탈색되어 버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틈으로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질 자신의 처량한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상철 씨는 결국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내민 공동명예 이전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어 누르며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종이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기는 순간 상철 씨는 자신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강을 건너버렸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집의 절반이 그녀의 명의로 넘어간 그날 이후 윤희 씨의 태도는 무서울 정도로 돌변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뒤집어 쓰고 있던 다정한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던진 듯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녀의 외출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상철 씨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값비싼 옷을 사들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채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친목회 모임이 있어서 늦어요. 밥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렇게 툭 한마디를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차랑하고 차갑게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상철 씨의 가슴은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윤희 씨가 백화점에서 사다 놓은 비싼 홍삼 액기스와 건강식품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상철 씨가 혼자 끼니를 때울 만한 반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버리던 며느리의 반찬통조차 이제는 없었습니다. 결국 상철 씨는 혼자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뻘건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으며 상철 씨는 자신이 면발을 씹어 삼키는 건지 모멸감을 씹어 삼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직후 혼자 밥을 차려먹던 그때보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살며 방치되어 혼자 밥을 먹는 이 순간이 100배, 1000배는 더 끔찍하게 외로웠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며칠 무리를 했는지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 끙끙 앓았습니다. 이마는 펄펄 끓었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상철 씨는 곁에 등 돌리고 누운 윤희 씨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나 물 좀 한 잔만 떠다 줘서 열이 너무 나서 감기약을 좀 먹어야겠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돌아온 것은 걱정 어린 손길이 아니라 얼음장같이 서늘한 짜증이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한밤중에 유난이에요? 제가 당신 간병하러 이 집 들어온 줄 아세요? 손발이 멀쩡하면 직접 떠다 드세요. 윤희 씨는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덮어쓰고 획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 서늘한 뒷모습을 보며 상철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열에 들뜬 늙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나가 찬물과 알약을 삼켰습니다. 거실 어둠 속 정수기 불빛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늙은 얼굴을 보며 상철 씨는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박삼철이라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내 연금과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으로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나라는 늙은이를 철저히 이용했다는 사실. 그 끔찍하고 잔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은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친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핏대를 세우며 내쫓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딸의 전화번호는 이미 수개월째 없는 번호로 나오고 있었고 동네 친구들도 젊은 여자가 눈이 맞아 자식과 의를 끊었다는 소문에 슬금슬금 그를 피한 지 오래였습니다.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들어간 감옥이었습니다. 연금도 집의 절반도 뺏긴 채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로 전락한 늙은이. 상철 씨는 캄캄한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숨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답답한 마음에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던 참이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박지점장 아니신가? 익숙한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시절 은행에서 깍듯이 모시던 옛 상사 김 선배였습니다. 올해 75이 된 김 선배는 은퇴 후 꼿꼿하고 지혜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어 평소 상철 씨가 마음속 깊이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얼굴이 왜 이리 상했어? 피기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았네 그려. 대체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겐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걱정 어린 목소리, 따뜻하게 어깨를 짚어오는 김 선배의 투박한 손길에 상철 씨는 그만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 선배는 길거리에서 오열하는 상철 씨의 구분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지 앞 조용한 전통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 50살이 넘도록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여자가 다 늙어서 병들 나이만 남은 70 다 된 노인네를 못하러 공짜로 수발들며 살겠나? 자네는 돈으로 누군가의 젊음과 노동력을 사려 했고 그 여자는 젊음으로 자네의 재산을 노린 거야. 처음부터 아주 철저한 거래였는데 자네 혼자 로맨스라고 착각하며 자식들까지 내팽개친 거지. 뼈를 때리는 김 선배의 팩트 폭력에 상철 씨는 쥐고 있던 찻잔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돈 때문에 홀렸다고 울부짖을 때 그는 화를 내며 부정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불안감을 내가 지점장 출신인데 설마 하는 오만함으로 덮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김 선배는 잔뜩 움츠러든 상철 씨의 어깨를 보며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말이야, 옆에 젊은 여자를 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네. 그건 늙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자서 묵묵히 감당하고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인생의 당연한 숙제 같은 거야. 그걸 남의 손 빌려 쉽게 해결하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닌가. 상철 씨의 귓가에는 홀로 견뎌내는 법이라는 말이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던 그는 단 한 번도 혼자서 온전히 서 있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돈으로 도피처를 샀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지점장, 지금 자네가 그 가짜는 체면 차리고 주저앉아 울 때가 아니야. 여기서 한 발짝 더 물러서면 자네는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서 객사할 팔자네. 자네가 스스로 끊어낸 자식들과의 연부터 다시 잇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지. 찻집을 나서는 김 선배의 뒷모습을 보며 상철 씨는 비로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직 나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억울함이 거치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참담한 현실이 뼛속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 씨의 눈에 비친 30평 아파트는 더 이상 안락한 노후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고 어리석은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차갑고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외출해서 돌아와 화장대 앞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값비싼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고 있는 윤희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소리라도 질렀겠지만 상철 씨는 문지방에 선 채로 우두커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 여자를 원망할 자격조차 내게는 없다는 사실, 이 모든 비극은 내 알량한 허영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김 선배의 뼈아픈 일침이 상철 씨의 입을 굳게 꿰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상철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희 씨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자마자 상철 씨도 낡은 점포를 주섬주섬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버스로 1시간이 좋게 넘게 걸리는 분당 큰딸의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할 길이 없으니 무작정 찾아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상철 씨는 아파트 단지 입구 놀이터 벤치에 꼿꼿이 앉아 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지점장 시절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라고는 없었던 그였습니다. 늘 남들이 자신의 결제를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지요. 그렇게 평생을 대접만 받고 살아온 늙은 아버지가 이제는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찬바람을 맞으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곱아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상철 씨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질령이 되어서야 양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큰딸이 어린이집에서 손주를 데리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철 씨는 흔칫 놀라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큰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초췌하게 마른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낡은 점퍼 차림의 아버지를 본 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그분하고 행복하게 잘 살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자식들 다 피었다고 호통치실 땐 언제고요? 딸의 가시돋친 말에 상철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내며 체면을 세우려 했겠지만 지금의 상철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딸의 손을 덜덜 떨리는 주름진 손으로 덥석 쥐었습니다. 지원아, 애비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늙고 혼자 남은 게 너무 무섭고 처량해서 내 잘락맛에 살던 옛날을 못 잊어서 내가 잠시 홀렸었다. 다 내 잘못이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딸은 아버지를 뿌리치려 했지만 자신을 붙잡은 아버지의 앙상한 손아귀 힘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에 그만 입술을 깨물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산처럼 거대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였습니다. 절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식들에게 군림하려 했던 꼿꼿한 남자였지만 지금은 지극정심으로 이야기를 듣던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반을 넘겨요? 당장 변호사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혼인 무효 소송이든 뭐든 해서 그 여자 내쫓고 재산 다 찾아와야 해요. 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엎어버릴 듯 분통을 터뜨렸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차가웠고 노인의 어리석은 선택이 남긴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며칠 뒤
딸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철 씨는 또 한 번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던 젊은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을 온전히 되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분은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이고 아버님께서 온전한 정신으로 직접 인강 도장을 찍어 지분을 넘겨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데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명의 이전은 법원에서 사기로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법은 늙은 남자의 외로움과 어리석은 허영심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가 내 손으로 찍은 도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게 칼을 들이밀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외로움에 눈이 멀어 헛된 환상을 쫓은 나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긴 소송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상철 씨도 그를 지켜보는 자식들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철 씨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윤희 씨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집 절반 떼어줄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시오. 그 말에 윤희 씨는 놀라기는커녕 올 것이 왔다는 듯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나도 다 늙고 냄새나는 영감님 비위 맞춤에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던 참이었으니까 집 팔아서 내 목 정확히 통장으로 꽂아줘요. 나도 8개월 동안 내 청춘 바쳐 당신 수발든 값 위자료로 정당하게 챙겨간다고 생각할 테니까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뻔뻔하게 쏘아붙이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상철 씨는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친 악마가 아니라 그저 내 안의 나약함과 욕심이 불러들인 거울 속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씁쓸한 깨달음만이 가슴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상철 씨는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30평 아파트를 헐값에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은행 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내 것이라 자부했던 노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 집값의 절반은 고스란히 윤희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고작 8개월. 찰나의 외로움을 달래보려 한편의 끔찍한 악몽을 꾼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수업료였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의 절반을 떼어주고 자식들에게 그동안 진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몫을 조금씩 나누어주고 나니 상철 씨의 수중에는 그리 큰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전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3층, 방 2개짜리 비좁은 빌라에는 예전 같은 넓은 거실도 푹신하고 값비싼 가죽 소파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평생 은행 지점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기대어 살아온 그에게 이 초라한 공간은 자신의 참담한 실패를 뼈아프게 증명하는 형벌처럼 느껴질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사 첫날 밤 좁은 방바닥에 얇은 요를 깔고 누운 상철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편안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낯선 여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내 돈을 쓰면서도 쩔쩔매며 굴욕감을 느낄 이유도 없었습니다. 비록 가진 재산의 반을 잃고 겉모습은 초라해졌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된 온기에서 벗어나 온전한 내 삶으로 돌아왔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밤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상철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지난 삶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홀로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상철 씨가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아침 10시 상철 씨는 비좁은 주방에서 혼자 쌀을 씻고 작은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예전처럼 1인분 밥을 안 치며 서글퍼하거나 눈물 짓지 않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소리는 이제 지독한 외로움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자립을 알리는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등산복이나 비싼 니트 대신 편안한 셔츠를 입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자신을 전직 은행 지점장이라고 굳이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녕하세요. 302호 사는 박상철입니다. 라며 넉넉한 웃음을 지어 보일 뿐입니다. 혼자서도 꼿꼿하게 서 있는 법을 재산의 반을 잃고 68이라는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개월 만에 노후의 전부였던 집의 절반을 잃고서야 진짜 인생을 배우게 된 상철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에게 혹은 홀로 계신 우리의 늙은 부모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상철 씨가 겪은 이 끔찍한 폭풍우가 우리에게 남긴 3가지 잔혹하지만 피가 드는 진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외로움은 돈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서늘한 진실입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젊은 온기에 기대어 내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어 만나는 관계에서 아무 조건 없는 맹목적인 친절은 드뭅니다. 내 가치와 외로움의 무게를 남의 손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외롭다고 도망치지 말고 혼자서 밥을 차리고 묵묵히 내 시간을 보내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혼자 설 수 있어야 비로소 남과도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내 손에 쥐한 경제권입니다. 당신을 대신해 살림을 맡아주겠다. 노후를 편하게 모시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통장과 인감 도장을 넘기는 것은 내 목숨줄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든 새로운 인연이든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연금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손으로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내 지갑 속에 돈이 있어야 내가 아플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늙어서도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천륜을 등지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늙고 병들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고 늙어버린 내 손을 잡고 눈물 흘려줄 사람은 결국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낸 자식들 뿐입니다. 피 섞인 가족을 내치고 돈으로 엮인 가짜 인연을 선택한 대가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상철 씨는 비록 30평 아파트의 절반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비싸고 확실한 수업료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텅 빈 집에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쓸쓸해하고 계실 누군가가 있다면 상철 씨의 뼈아픈 실수를 부디 거울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홀로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지인들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독약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홀로 단단하게 서 있는 여러분의 평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체 이야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